2025년 9월 14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족쇄에 묶인 채 구금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자국 인력 없으면 투자도 없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의 굴복, 미국의 완승이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죠. 한국이 이미 1년 반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해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삼성의 텍사스 공장 증설,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확대, SK의 미시간 신공장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었어요. 미국이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 한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한국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 시작했죠. 결국 워런 버핏마저 한국은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난 나라라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백악관은 결국 정책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백기를 들었어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의 압박을 지혜롭게 넘어섰을까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굴복이 아닌 준비로 맞선 대한민국의 놀라운 역전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한국의 이런 치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를, 그래도 미국의 강경한 압박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국 우선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댓글창이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사라 맥킨리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18년간 통상 분야를 담당해온 기자죠. 그날 아침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차와 LG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족쇄에 묶인 채 구금됐다는 뉴스가 터졌거든요. 족쇄요? 21세기 미국에서 말이죠. 공항에서 조지아로 향하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휴대폰 속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한국인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자국 인력 없으면 투자도 없다.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곧바로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느낀 건 묘한 승리감이었습니다. 동료 기자들과 함께 공장 앞에 모여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한국도 굴복하는구나. 그동안 삼성, LG,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여준 저력이 워낙 인상적이었던 터라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고전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거든요.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더욱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의 완전한 굴복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고 CNN과 폭스뉴스도 앞다퉈 미국의 완승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사 제목을 적어 내려갔죠. 한국 기업, 결국 무릎 꿇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반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보통이라면 강력 항해 성명이나 긴급 기자회견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2015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취재할 때 만났던 한국 변호사의 말이었죠. 작은 나라의 생존법은 최악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던 말인데 왜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기사를 마무리하면서도 계속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생방송을 앞두고 뉴욕타임스 편집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백악관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기사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 치명타 불가피라는 제목으로 잡아놨습니다. 백악관 경제정책실에서 제공한 분석 자료가 너무나 확실해 보였거든요. 한국 수출 기업들의 매출 타격 예상치, 고용 감소 전망, GDP 성장률 하락 시나리오까지 모든 게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료 데이터 애널리스트인 에단리가 제 책상으로 성큼성큼 걸어왔거든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사라, 잠깐 이것 좀 봐주세요. 에단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CNN 경제부에서 증시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관해서는 정말 예리한 사람이죠. 그가 들고 온 태블릿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증시가 반대로 오르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전날 대비 2.8%나 상승한 거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러스 4.1%, 현대차는 플러스 3.7%, LG화학은 무려 플러스 5.2%를 기록하고 있었죠. 이상하지 않나요? 316명이 구금됐다는 뉴스가 터진 지 사흘째인데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있다니까요. 에단리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백악관 자료에서는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정작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일시적인 반등 아닐까요? 그게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을 보세요. 화면을 넘기자 더 놀라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같은 미국 투자은행들이 오히려 한국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있었던 거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치적 논리로는 한국이 완전히 굴복한 상황인데 시장은 왜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투자자들이 뭔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에단리의 질문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시장은 정치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진실을 읽어낸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방송 시작까지 3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기사의 방향성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일까요? 책상 위에 놓인 백악관 자료를 다시 펼쳐보니 뭔가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적 승리 선언은 화려했지만 정작 경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분석은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 순간 2015년 그 한국 변호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작은 나라의 생존법은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다. 혹시 한국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방송을 마치고 편집실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백악관 자료를 인용해 한국 경제 치명타 불가피라고 보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거든요. 가장 이상했던 건 한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대사관에서 긴급 성명을 내거나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히 항의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달랑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도 없고 항의도 없고 그 어떤 감정적 반응도 없었죠.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너무나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차분한 반응은 처음 봤거든요. 피해 당사자가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공지사항들만 올라와 있었죠. 대사의 일정도 그대로였고 문화 행사 안내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과거 취재 파일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때 2019년 일본과의 무역 갈등 때 인터뷰했던 한국 대기업 임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모든 언론이 예측했었거든요. 기자님, 작은 나라의 생존법을 아십니까? 그 임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최악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해둡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방법이에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하더군요. 정말로 한국이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워둔 건 아닐까요? 저는 다시 에단리가 보여준 증시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거래량이었어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물량이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니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답답하기만 했어요.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는 함정에 빠진 건 아닐까요? 그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사라 맥킨리 기자님이시죠?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무역대표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역대표부라고 하니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곳은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 기관이거든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관련해서 당신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센트럴파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마이클 앤더슨은 4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담당으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이라고 했어요. 그가 가져온 건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봉투 안에는 3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플랜 A, 플랜 B, 플랜 C라고 적혀 있었죠. 첫 번째 파일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 계획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증설,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확대, SK배터리의 미시간 신공장 계획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들이 언제부터 추진된 건가요? 작년 6월부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훨씬 전부터요. 마이클의 대답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1년 반 전부터 관세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3국 우회 수출 네트워크가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었어요. 베트남, 멕시코, 동유럽까지 연결된 생산망이 이미 가동 중이었습니다. 관세를 아무리 올려도 소용없다는 뜻이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파일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워싱턴에 쏟아붓는 로비 자금 규모였어요. 연간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의회 의원들과 싱크탱크, 정책연구소에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인가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한국을 굴복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그의 다음 말은 제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보도했던 모든 내용이 잘못된 분석에 기반한 것이었거든요. 한국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계획의 실행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과연 진실을 제대로 전할 용기가 있을지 계속 고민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3시, 생방송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룸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작 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마이클이 건넨 서류들로 가득했거든요. 사라, 준비됐어요? 프로듀서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지난 며칠간 제가 보도한 모든 내용을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긴장이 더 심하게 느껴졌어요. 카메라 앞에 앉으면서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걸 느꼈거든요. 18년간 수백 번의 방송을 해왔지만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5, 4, 3, 2, 1, 방송 시작.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 저는 평소와 다른 말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편집진들의 당황한 표정이 느껴졌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희가 보도한 한국 관련 뉴스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마이클이 제공한 자료들이 차례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선제 투자 타임라인이었죠. 삼성전자는 작년 6월부터 텍사스 공장 증설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설명하면서 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후련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현대차는 7월부터 조지아 공장 확대 작업에 들어갔고 SK는 8월에 미시간 배터리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한국 증시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440포인트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었죠. 현재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굴복했다는 우리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편집장의 당황한 몸짓이 보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어선 이상 끝까지 가야 했거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오히려 한국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의 매수 현황이었죠. 월스트리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플랜 B가 얼마나 탄탄한지 말이죠.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거든요. 편집장이 화난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제 방송이 나간 지 2시간 만에 워싱턴이 뒤집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각종 정부 부처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재무부였습니다. 스티븐 로빈슨 차관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라 기자, 당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재무부는 이미 한국과의 갈등이 미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계산해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30분 후에는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이었는데 그의 말은 더욱 직설적이었죠.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악화되면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동맹 체계 전체를 흔드는 문제였거든요. 에단리가 급하게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과 화이트보드용 마커가 들려 있었어요. 사라, 지금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는 곧바로 화이트보드 앞으로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이라고 쓰고 다른 쪽에는 미국이라고 적었죠. 한국 쪽을 보세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쪽에는 하나의 화살표를 그렸어요. 깔끔하고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화살표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 쪽에는 여러 개의 화살표를 그렸는데 모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백악관은 위쪽, 재무부는 아래쪽, 국방부는 옆쪽을 향하고 있었죠. 단결된 한국 대 분열된 미국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에단리의 분석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한국은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미국은 각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때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대변인의 어조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완승이니 굴복이니 하는 강경한 표현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협력과 상생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선언하던 백악관이 이렇게 빨리 톤을 바꾸다니 말이죠. 정치는 퍼포먼스였지만 경제는 현실이었던 거군요. 에단리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누가 이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편집장이 제게 특별 취재를 지시했습니다. 하버드대 리처드 포터 교수와의 인터뷰였죠. 그는 세계적인 경영 전략 권위자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과연 전문가의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요? 정치적 승부와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버드대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보니 학문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리처드 포터 교수의 연구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서가와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사라 기자님, 최근 한국 관련 보도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포터 교수는 차부터 권하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의 첫마디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교과서적인 위기 대응을 보여줬군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의 분석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예측,
준비, 실행, 적응, 전환. 이 5단계를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그는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그리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1년 반 전부터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준비했는지,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주었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감정적 대응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입니다. 포터 교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 대신 전략으로 움직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보스턴을 떠날 즈음 긴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서울에서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공항 대기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는데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엄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마디는 정말 강렬했어요. 우리는 동맹이지 종속국이 아닙니다. 주변 승객들도 모두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거든요. 316명의 한국 국민을 족쇄로 묶은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의 다음 말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동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디로 향할까요? 단순한 무역 갈등이 동맹의 본질을 묻는 근본적 질문으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보호하는 대신 복종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나라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일까요? 한국 대통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이지 종속국이 아니다. 뉴욕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워싱턴에서 결정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백악관이 한국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를 발표한 것이었어요. 공식 발표문에는 동맹 관계 강화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죠.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완승이라고 보도했던 제가 이제는 정반대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소식은 월스트리트에서 터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투자 확대를 공식 발표했어요. JP모건도 같은 날 한국 펀드 신설을 선언했죠. 극치는 워런 버핏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난 나라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직접 한국에 대한 신뢰를 표명한 것이었어요. 이보다 명확한 신호가 또 있을까요? 그날 저녁 생방송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의 경험을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저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경제는 정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치밀한 대비책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년 반에 걸친 준비 과정, 다단계 우회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었죠. 전략은 힘보다 중요하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미국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한국의 체계적인 전략 앞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동맹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서면서 제 마음은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전달했다는 보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작은 나라가 거대한 압박을 지혜롭게 넘어선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맨해튼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부는 힘의 대결이 아니라 준비의 차이였다는 것을요.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동맹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마지막 뉴스를 확인해 보니 코스피가 또다시 신고점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었어요.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셈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준비가 승부를 가른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교훈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충분한 준비와 올바른 전략이 있다면 거대한 압박을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그렇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도 충분한 준비와 올바른 전략이 있다면 거대한 압박을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그래왔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IMF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일어섰죠. 그때마다 우리를 지탱해 준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치밀한 준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국민인지 말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순간들,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